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쥐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현재 약 5천만 명의 우리 국민 중 장애를 가진 인구는 약 5%, 그러니까 25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 90%가 질병과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라고 하죠.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차별과 멸시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크고 작은 장애인 비하, 차별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권에서도 이 심심치 않게 장애인 비하 발언이 등장하면서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관련 상황 지영희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들이 큰 파문을 일으켰었죠. 여야 가리지 않고 이 비하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어떤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던 건가요? 네, 먼저 가장 최근 사건부터 짚어보면요. 지난 4월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의 키 작은 사람은 비례투표용지를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는 발언입니다. 황 전 대표는 비례대표 정당이 크게 늘어났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 사용됐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8.1cm입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측에서는 키 작은 사람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키 작은 사람들이 마치 종이를 들지도 못하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며 황 전 후보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네. 근데 이 황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네, 황 후보는 지난 2019년에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빈축을 산 바가 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당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도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와서 문매를 맞았었죠. 네,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약하다고 들었다. 바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월에 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말하는 도중에 심리학자한테 들어서 알게 됐다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가요? 네, 민주당 1호 영입 인사로 전직 발레리나이자 후천적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온 발언인데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며 장애인의 삶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듯한 대목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네. 아마 이 대표는 최 교수의 의지가 강한 점을 칭찬하면서 그런 점을 높이 사서 민주당 인재 영입 1호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을 비하한 건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해찬 대표의 즉각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바로 이 대표의 이 장애인 비하 발언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축사에서 정신장애인을 거론했는데요.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뱉었고요. 논란이 커지자 당일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애인 당원들 앞에서 이런 말실수를 했으니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근데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비판에 나섰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역시 좀 적절치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각을 밝혔는데요.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 역시 장애인 비하 발언이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여상규 의원, 주호영 의원,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 등의 비하 발언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에서 오히려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발언들이 가뜩이나 사회 편견과 차별로 힘들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가슴 속에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장애인 비하 발언을 두고 장애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잇따르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두고 당시 장애인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고요. 정치인의 장애인 차별, 혐오, 비하 발언 퇴치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시 인권위 조치는 어땠나요? 네, 인권위는 국회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자정선언과 윤리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면서 조사 없이 진정을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권위의 솜방망이 조치에 장애인 단체들은 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21대 선거 때 좀 차별을 당했다는 장애인 단체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달 20일 100명의 장애인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그리고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 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 선거 시기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반복적으로 배제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약 130여 건의 장애인 차별 사항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선거 때 어떤 차별을 받아서 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건지 자세한 사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사례를 살펴보면 한 청각장애인은 선거날 당시 청각장애인이라고 밝혔는데도 선관위 직원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이야기를 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투표 전에 토론회 등을 통해서 후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제대로 된 투표가 가능한데 수화 통역이 잘 제공이 되지 않아서 선거 당일도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였다면서 후보자 토론회 등을 할 때 수화 통역사 등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아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소 관계자가 활동지원사가 함께 들어갈 수 없다면서 막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후에 선거소 관계자는 점자로 투표를 권유했는데 시각장애인이지만 점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니 관계자가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모를 수 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5만 명의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사용하는 이들은 일부인데요. 점자를 모른다고 타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이 참정권이 장애인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지가 않았던 거네요. 자, 근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의 사전투표 자체도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전국 사전투표소의 68.5%에 달하는 2,406개 투표소가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 이 참정권 대응팀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앙선관위와 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에서는 투표소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등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6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했었는데요.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투표소는 1층 배치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1층 이상의 배치 시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그리고 출입구에는 경사로 설치 및 출입구와 투표소 내부에 점자 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등의 그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치러지기 전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8년 개정된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편의 보장에 따라서 사전투표소 대부분을 1층에 마련하고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 이상 가능하다고 답변해서 그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차별 사례가 또다시 반복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도 지난 선거와 같은 차별 사례가 반복이 됐고 특히 갑작스러운 투표 관리 매뉴얼 변경으로 발달 장애인이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네.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차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입니다. 네. 또 최근에 국회에서는 안내견 출입 논란이 있었어요. 미래한국당 김혜지 당선인의 안내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본관 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의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었습니다. 근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그동안 막아왔던 이유는 뭔가요? 네, 국회는 그동안 의원은 본회의 또는 의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는데요. 실제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당선이 됐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안내견 동반이 안 돼서 본회의장 출입 때 보좌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논란을 계기로 이 국회 내에서 안내견 대동을 좀 허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예지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이 논란이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밝혔었는데요. 결국 여야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국회를 언제든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김예지 당선인 덕분에 안내견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이 안내견의 국회 입성과 또 국민들의 관심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네, 일단 문화와 교육, 법을 통해서 안내견은 이미 아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안내견 출입 논란이 이루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안내견의 활동을 법으로 제정했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고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졌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논란이 오히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서 소개해드린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정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을 혐오하거나 희화하는 내용을 이 TV나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또 평범한 사람들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나 농담을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장애인 비하와 혐오가 퍼져가면서 장애인들은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 혐오 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200명의 장애인 중 70.5%가 자신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국가인권위 조사에 참여한 200명의 장애인 중 95%는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주로 혐오 표현을 접하는 매체로는 온라인 뉴스 댓글 78.5%,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 73.7%, SNS 73.3%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용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부터 좀 바꿔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현재 이 법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까? 네, 2007년 국회가 만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은 고의성이나 지속성, 반복성, 피해 규모 등의 악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혐오 표현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 차별금지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좀 개선돼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장애인 차별조사와 권리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이주노동자, 기타 차별받는 국민 다수를 상대하고 있어서 업무의 과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진정조사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입의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조사 결과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반의 시간이 걸려서 신속한 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의 차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인권 보장과 차별 구제를 위해서 기관의 확대와 장애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따뜻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시각각 함께 하셨습니다. 지영희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